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하여튼 언론에서 맨날 캄보디아 얘기 뭐 난리인데 우리는 또 언더스탠딩이니까 또 깊이 또 굵직한 질문을 또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캄보디아는 왜 범죄 국가가 됐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가난한 나라라서 그렇다. 그럼 가난한 나라도 뭐 평화로운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도대체 그러면 어떤 나라는 그렇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왜 멀쩡하고 그런가? 그 차이는 뭔가? 이런 아주 문명사적인 질문을 던질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쓴 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선 긋는 국가라고 아주 훌륭한 책인데 또 이 책 쓰신 분이 또 우리 아시는 분이네, 아는 분이네. 그래서 자 MBC PD이자 책을 쓰신 박종욱 작가님 모시고 어떤 국가는 왜 잘 되고 또 어떤 국가는 망하고 하는지 좀 근본적인 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PD이자 작가님. PD 호칭이 좋습니까? 작가가 좋습니까? 오늘은 PD로 오늘은 작가가 좋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좋습니다. 예, 오늘은 작가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더 있어.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선 긋는 국가 아주 대단한 책을 쓰셔가지고 캄보디아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요즘 뭐 난리인데 어떤 캄보디아는 대체 왜 그러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카지노 하다가 그게 뭐 그 코로나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범죄 도시화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역사적인 얘기들은 있긴 있던데 좀 더 근본적으로 뭐 좀 먹고 살 게 없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는 대체 뭘까? 어떤 국가는 왜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왜 자꾸 범죄화 되는가? 사실 캄보디아가 오늘날의 모습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 중에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는 키워드로 조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중앙집권 국가. 그렇죠. 오늘 제가 나온 이 자리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주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는 국가는 왜 성공하는가. 그러면 그 키워드로 중앙집권 국가라는 걸 꼽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한국의 성공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캄보디아의 실패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선 요즘 핫하니까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먼저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그 막스 베버의 유명한 어떤 말을 좀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국가란 영토 안에서 정당하게 폭력을 독점하는 결사체이다. 이게 좀 말이 과격하게 느껴지는데 폭력을 왜 국가가 독점하지? 그럼 나쁜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국가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유럽사회의 역사 발전을 갖다가 보편적인 거라고 봤을 때 꼭 그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사회의 역사 발전을 모델로 놓고 봤을 때 유럽사는 과거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 있다가 그것이 무너진 이후에 조각 난 봉건제를 경험을 했잖아요. 봉건제라는 건 어떠한 영토 안에 영주가 왕처럼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주들이 모여서 어떤 왕에게 충성을 하면 그 왕이 사실은 일정 국가의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왕은 자신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 전체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각각의 영토의 안에 있는 영주들이 자체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무력으로 만약에 왕을 언제든지 배신하고 다른 왕에게 갈 수도 있고 뭐 그 왕도 그렇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각각의 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봉건제라는 건.
지방에도 군대를 각각 그렇죠. 갖고 있느냐, 한 그렇죠. 나라가 하나로 갖고 있느냐. 그렇죠. 사실 오늘날 여러 국제 뉴스를 볼 때 어떤 나라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의 공권력 이외에 다른 강력한 폭력들이 사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만 봐도 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수록 그 국가는 사실은 더 볼 것도 없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레바논에 보면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뉴스에 자꾸 올라와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예. 헤즈볼라는 강력한 병력을 지닌 군대입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인데요. 예. 그런데 이 군대가 레바논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정규군이 따로 있는데 레바논의 정규군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이란 나라는 더 볼 것도 없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군대의 헤즈볼라에게 자금을 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떠한 존재가 정부 이상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사실은 이란이고 또 친이란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힘을 모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쉽죠. 멕시코 수많은 카르텔 마피아 카르텔 군벌들이 존재를 하고 그들이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는 구조. 남미도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하죠.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모름지기 국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좋은 나라는 뭐냐? 발전하는 상태는 민주주의면서 경제도 잘 돌아가는 나라죠. 예, 흔히 생각하기에 유럽 국가 같은 북유럽 국가나 아무튼 그 서유럽 국가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모델인데 그 나라들도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단계를 거쳤어요. 뭐냐면 혹시 짐이 곧 국가다. 누가 한 말이죠? 루이 14세. 루이 14세. 네,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절대왕정이라고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예. 기억이 안 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내 영토 안에서 나만 국가고 나머지 귀족들의 특권이나 교회의 특권이나 그들이 가진 사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거죠. 다 나로 통합해. 이게 절대왕정이고 폭력을 독점해 나가는 유럽 역사에서 보면 봉건제가 막 이렇게 각각이 폭력이 나뉘어 있다가 그것들을 왕 위주로 모아나가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독재적이지만 사실은 그전 단계 폭력이 국가 내에 막 여러 개로 산재해 있는 단계보다는 훨씬 발전한 진보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국가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국가로 모든 폭력과 모든 권력이 모였을 때 그 권력을 절대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바꾸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게 오늘날 유럽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종족이 있고 그 안에 각각의 어떻게 보면 지역 엘리트들이 대대로 세습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실은 그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말씀하십시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보면은 사실 캄보디아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양옆에 두 나라가 있죠. 태국이라는 나라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요. 그냥 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대대로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최소한도 뭐 한 13세기 이후 뭐 이 정도서부터는 계속 이 두 나라가 힘이 강대해지면 나머지 나라들이 쭈그러들고 이 나라들이 뭔가 내분이나 뭐 이런 걸로 약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좀 길을 펴고 이런 구조였고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어도 치인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딱 그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길을 펴지 못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자체는 사실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종족 국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단일 종족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 수준이에요. 네. 크메르족이 90%가 넘습니다. 크메르어가 있고 그럼 크메르 국민국가를 만들면 사실은 여러 종족으로 갈라져 있어서 내분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러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옛날에는 크메르 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성한 저 지금 지도에 보이는 부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혼자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예, 맞아요. 그 수도가 앙코르였습니다. 예. 그때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힘을 잃고 몰락을 하더니 15세기쯤 접어들면서는 거의 완전히 어떤 지경이 되냐면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후한말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네. 예. 기억하시겠지만 왕 천재는 존재해요 그때. 하지만 뭐 동탁이나 무슨 조조나 원소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군벌들이 등장해서 막 생겨나요. 사실은 천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상징적으로 남아 있으며 그들이 사실은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그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 혹은 일본의 전국 시대를 떠올려도 비슷합니다. 네. 천황이라는 텐노라는 상징적인 지위는 존재하나 되게 유명무실하고 그렇죠? 그냥 각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주에게 충성을 하죠. 네. 예, 그런 시대가 무려 한 400년, 450년가량 지속됩니다. 캄보디아는 망한 다음에 양쪽에서 그 커진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사실은 국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 계속 분열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여러 영주들과 그냥 왕위를 위협하는 여러 군벌들, 그들 중 뭐 상당수는 또 왕족 중에서 내가 왕을 할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분열이 돼서 예. 이들이 때로는 베트남에 붙고 때로는 태국에 붙고 이런 형태로 태국파, 베트남파 혹은 그냥 제3지대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 상태로 우리나라 조선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간을 지났어요. 우리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저기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저 지역에 있는 크메르인들의 정체성이 나는 크메르 국가에 소속된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국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전국 시대가 오래되니까 지역민들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텐노라는 상징적인 존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주에게 충성하거든요. 예, 각각의 영주에게. 오랫동안 캄보디아는 그런 상태를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1860년대에 이러다가는 도저히 태국 혹은 베트남에게 다 먹힐 것 같은 두 나라가 완전히 여기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상태였고 거기 승자한테 먹힐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그때 왕위에 있던 노로둠이라는 왕이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그냥 차라리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보호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지만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프랑스가 점령했지만 강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은 그들이 투쟁을 해서 몰아내고 또다시 미국이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싸워서 다시 물리치고 민족주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캄보디아는 오히려 단일 민족 그러니까 주류 종족의 비중은 훨씬 높은데 중국 수준으로 90%가 넘어가는 정도로 거의 높은데 단일 민족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점령할 때 거의 저항이 없었어요. 민족주의라는 게 되게 희박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로 어떤 뭉칠 90점이 아직 만들어내지지 못한 상태로 450년 가까이 지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예. 지난번 제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누가 힘을 가질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그죠 지방 엘리트, 예. 지방 토호들 예. 그런 상태가 되어 왔었어요. 캄보디아도 오랫동안 그게 자연스럽고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 그걸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안 해본 지가 벌써 막 프랑스 지배까지 하면은 500년, 6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거고 그 이전에도 크메르 제국도 그렇게 중앙집권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만달라 체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동심원입니다. 가운데에 왕이 존재하면 왕과 가까운 원은 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지만 예. 그 다음에는 각각의 영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이 충성하면은 거기가 그 왕의 영토에 포함이 되는 거고 예. 아니면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동아시아가 흔히 그리듯이 영토 단위로 그 시절에 땅을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있는 게 그 예를 들어 처음에도 군대가 이제 한 나라의 군대가 하나가 있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군대가 있느냐 그 말은 우리로 치면 그냥 지금의 코리아가 아니고 옛날 신라 뭐 백제 이게 지금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면 예. 여전히 삼국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랬다가 합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콩가루가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또 협조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단일 국가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하거나 그렇게 되느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각 지역 안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들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렇겠죠. 국가의 자원이 그러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난 관심 놓고, 없어.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국가는 사실은 자원을 배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앙정부고 그러면 그 중앙정부의 가 가진 자원을 국익을 갖다가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 예. 혹은 본인과 친한 어떤 세력 지역적인 이익을 위해서 쓸 것인가가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한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지역의 뭔가를 추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국가가 추진하는 게 공공선을 위한 거냐 예. 혹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지역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냐를 사전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서 고속도로를 깔아요. 그 예.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깔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냈는데 그게 어디를 지났느냐는 그 지역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KTX역이 어디에 서느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정말 국익에 맞느냐 아니면 왜 그 지역만 지나고 우리 지역은 배제돼라는 서운함을 가질 수 있죠. 이것은 정부가 이렇게 가려면 가는 거야 라는 거 했을 때 예.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예. 저게 국익을 위한 걸 거야 라는 믿음이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뢰 자본이 국가에 형성되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그러지 못한 경우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들 보냐면 저거 분명히 누구를 위한 걸 거야. 예를 들어서 다종족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종족 국가 혹은 여러 그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데서는 저거는 분명히 저 자바인들의 이익을 위한 걸 거야. 저건 분명히 뭐 저 가문 연줄의 이익을 위한 걸 거야. 라는 의심을 다른 데가 하는 거예요. 공공선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겠죠. 내지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독재적인 권력이 필요하거나. 예.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는 되게 낮은 거겠죠. 이게 신뢰 자본이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민족, 네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은 보통 국민이라는 번역이 좀 더 어울리는데 민족 혹은 국민이라는 네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단은 만들어지고 나야 공공선이 뭔지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고 그런 거죠.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이 리드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동의하는 어떤 정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린 같은 편이야. 그런 거예요. 정서. 그죠? 우리가 뽑아서 세운 정부가 추진하는 게 비록 우리 지역을 직접적으로 뭔가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예. 나라 살림을 전체적으로 키워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오는 무엇인 걸 거야 라고 믿어줘야 그것이 가능한 거지. 안 그러면 왜 저 지역만 지나가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든 지역에 다 고속도로가 지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KTX역이 모든 지역에 다 깔리면 KTX가 아니잖아요. 네. 와타 꼬불꼬불한 그런 KTX가 거죠. 되겠죠. 그런 거죠.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분열된 국가는
그런 함정의 대체로 빠지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투명하고 공공선을 위한 지도부가 들어서기보다는 사적이 혹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자원이 배분되는 행태를 흔히 보이죠. 네. 이걸 지난번에는 제가 후견주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라는 말로 말씀드렸어요. 패트론이라는 건 후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트론이 뭐냐? 가장 비근한 예로는 우리 영화 대부에 나오는 비토 코르레오네가 패트론이에요. 그럼 얘에게 뭔가 청탁하려는 사람들은 와서 충성을 다짐하거나 혹은 우린 친구다라는 맹세를 해요. 친구다라는 건 지금 내가 너의 청탁을 들어줄 건데 내가 너한테 청탁할 때 너는 그걸 거절할 수 없어라는 그런 셈이죠. 그런 상호적인 어떤 딜을 하는 관계죠. 네.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그게 패트론입니다. 곳곳에 패트론이 난립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잘 안 되겠죠. 네. 패트론의 영향력으로 추진하는 게 전체 국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죠?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거죠. 해먹는 그죠? 식으로 그런 거죠. 그 패트론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겠죠. 네. 네. 그때 궁금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훈센이라는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다면서요. 훈센이랑 강력한 독재자가 있었는데 왜 분권이 됐을까요? 강력한 독재자인데.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과거의 캄보디아의 상황과 예. 오늘날 훈센이라는 강력해 보이는 독재자에 가까운 어떤 지도자가 있는 그 사이에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혹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딱 캄보디아 하면 저는 이게 떠오르는데 킬링필드라는 거 혹시 그쵸? 네. 네, 영화도 1970년대에 나온. 네, 그쵸? 1970년대에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인데 그 어느 나라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공산권에서 볼 때는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뭔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폭력적인 네. 행태를 보인 어떤 정권이 있었고 예.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요. 네. 한 4년에 걸쳐서 이때 그 폴포트 정권이 죽인 사람 수가 200만 정도입니다. 아, 어마어마하다, 20%에서 25% 사이 예, 정도 되는 예. 인구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4년간. 미쳤다. 근데 그게 주로 누구였냐면 예. 지식인, 엘리트 위주였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 정부 관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지식인들이니까 관료들은 네. 테크노크라트들이 당연히 숙청 대상이고 예. 또 누구냐? 지역 엘리트들도 다 죽었어요. 어떤 상태가 됐냐면 크메르 루즈 정권을 겪고 딱 지나고 나니까 캄보디아 내에 엘리트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일단 지역 수준으로 보면 과거에부터 그 지역 엘리트로 행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럼 사실은 중앙 집권하기에 용이하죠. 예. 예. 그런데 그렇지. 중앙 집권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부 입장에선 만약에 관료. 내가 대통령이다. 라면 나 혼자서 중앙 집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네. 있어야 되죠? 관료가 있어요. 그들도 다 죽은 거예요. 글자를 읽을 수 있거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200만이라는데 예, 대체로 사라진 사람들은 농민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예. 그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엘리트들도 사라졌는데 가서 그것을 접수해서 중앙집권적으로 뭔가 실행할 기구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크메르 루즈 정부가 추구한 건 뭐였냐면 도시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도시라는 건 반문명적이고 반크메르적인 것이며 반역사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크메르인들은 대대로 농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대로 농민으로 살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옛날에.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상향으로 하나 설정해 놓은 겁니다. 평등한 농민들의 세계. 평등한 예. 토지도 나눠 갖고 그쵸. 잘 사는 사람도 없는. 그렇죠. 이 안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면 이 농민들 위주의 사회를 어디가 깨고 있었어? 도시가 깨고 있었어. 저 도시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그죠.
관료 정부기관과 엘리트들과 기업과 이런 것들이 이 평화롭고 평등한 농촌 사회를 깨뜨리고 있었어. 예. 그래서 도시 소개령을 내려요. 거기서 싹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비워버립니다. 아예. 아예 통통 비워요. 와. 그런 사회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다가 예. 어쨌든 이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그 뒤를 이어받은 세력은 다시 도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훈센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섰는데 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에 그냥 아름아름 세력들. 아니죠. 그들 갖고는 정부를 구성할 수 없고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본인이 그런 상황이다. 완전히 정부 공백 상태인데 네. 내가 내가 나왔어. 훈센처럼 강력한 지도자야. 그럼 그 나라를 갖다 다시 통치하려고 했더니 딱 하나 이들을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 군입니다. 맞아요. 군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화돼 있으니까 그것은 명령 체계가 있는 어떤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캄보디아를 다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센은 어떻게 했냐? 본인과 친한, 본인에게 충성하는 군 사령관들, 군 장성들, 군 장교들을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그들이 그럼 군대를 이끌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는 워낙 그런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받침되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피통치자들이 동의해줘야 돼요. 네가 하는 그 명령과 네가 하는 그 무언가의 권위적인 어떤 행사에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줄게. 그거 정당한 거고 그게 따르는 것이 국가의 구성원이 된 일원으로서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국법을 지키고 국가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막연한 동의가 존재하는 게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생각보다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면 곳곳에 그 지역의 실권자에게 충성하는 지역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르텔 군벌이 지배하는 마피아가 지배하는 멕시코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중앙 정부를 따를까요? 그 마피아 보스를 따를까요? 마피아 보스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거고 너무 오랫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분권화되고 지방에서 각자 영주들이 있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삼국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아직 그런 통합된 국가의 경험이 짧은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된 국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됩니다.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짧은 기간에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 기간 어떤 좌충우돌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계속 되어야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되어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게 우리 정부고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여기의 이 정부의 권위에 따르는 게 옳다라는 어떤 생각을 관념을 가지게 되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속박하려고 그래? 그런다니까요. 저 파키스탄도 이런 상태인데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은 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발루치스탄에 그러면 파키스탄은 광물 자원 같은 걸 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수출도 하니까. 그런데 그걸 캐는 행위에 대해서 발루치스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걸 수탈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예를 들어서 완전 강원도에 남이구나, 있는 시멘트를 캔다고 강원도민들이 저 서울놈들이 우리 걸 수탈해 가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은. 거긴 그렇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이게 우리는 이 정부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단일 종족 비율,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지려면 종족 비중이 높은 게 굉장히 유리하죠. 한국은 그랬으니까 아주 쉬웠죠. 그래서 그런데 크메르도 그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그게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아. 분열돼 있던 경험이 너무 길고 외세의 침략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나왔더니 이제 그 분열돼서 막 싸우는 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훈센이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태가 만들어졌죠. 만약에 훈센이든 그 아들 훈마넷이 지금 이제 물려받아서 통치를 하는데 이 정부가 계속 이 행태를 유지를 하면은 그게 고착될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의 어떤 영주처럼 굴면서 봉건제 같이 되는 정치 문화가 거기에 정착해 버리면은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러면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하려면 말씀드렸지만 관료조직, 중앙집권적인 관료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공백 상태였고 캄보디아는 그들을 대체할 세력으로 충성파인 군인 내지는 그 일부 지역 그 지역의 토호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들에게 권한을 갖다가 배분을 해놓고 나니 어떤 행태가 벌어지냐? 그들은 그 군대를 정부의 군대인데 사병처럼 쓰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자들이 범죄 집단을 후원하지 않아요. 중앙집권. 저는 그게 김정은이든 아니 저기 무슨 시진핑이든 그 누구든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범죄 집단이 득세하는 걸 좋아하는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범죄가 횡행해서 민심이 위반하는 걸 두려워하죠. 예. 자기의 권위가 모든 것들을 다 깔아뭉개길 바라지 거기에 막 지역의 무슨 마피아처럼 막 독보서처럼 그 자생하는 범죄 집단들이 활개를 치는 꼴을 보는 걸 좋아하는 중앙 독재자는 없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그들을 통해서 이권을 얻는 세력들이 그 지역에 또아리를 트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훈센과 다른 충성 관계로 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훈센이 직접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들을 훈센도 되게 그 자기 나라를 뭐랄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겠죠. 당연히 어떤 지배자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배가 정당화되고 칭찬받고 이러기를 바라겠죠. 그럼 보통 독재 국가는 그걸 이렇게 총칼로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총칼로 하여튼 너희는 모르겠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 공포 정치를 일반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그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해도 중앙 집권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령은 내렸어요. 야 가서 다 깔아뭉개. 하지만 그 지역에 훈센과 연계된 어떤 그 실력자가 그 범죄 집단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면 미리 언지를 주겠죠. 명령은 이 사람한테 떨어졌을 테니 언지를 주겠죠. 숨어 적당히 해서 보고할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것을 훈센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수조사하면서 다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뿌리 뽑기가 되게 어렵죠. 그걸 장악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데 훈센은 결국은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해 보이지만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거예요. 훈센도 그럼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된 결과다. 그런 거죠. 그 지역을 자기가 내려보낸 그들의 협조에 기인해야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봐주고 있는 셈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런 게 많잖아요. 공공에선 필요하는 예가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에 태양광이 많아요. 그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 선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동네 이걸 지나가? 서울 놈들이 쓰는 건데. 더 확실한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죠.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구도 그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강남에다 줘라.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필요하면 강남에다 좀 줘라. 전기는 다 큰 도시에서 쓰는데 왜 여기서 가져가냐? 그렇죠? 우리도 맨날 그런 불만들이 있죠. 그리고 불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정해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것들을 갖다가 집행할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대체로는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동의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공평하냐 그렇진 않을 수 있죠. 지역이 피해를 보는 건 분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해주는 동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과정을 거치기는 요 단계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오래 안정적으로 오래 좀 존재를 하면 존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공할 때 공 개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공적인. 우리나라의 왕도 전제군주정이었으나 뭐 연산군 같이 막 나가는 왕들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왕 위에 누가 있느냐? 천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 그게 유교적인 관념이 중국도 똑같습니다. 천자인 이유는 위에 천이 있기 때문이고 천리에 따라서 이 통치자들이 다스려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늘의 도리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왕뿐만 아니라 지배 엘리트 사대부들도 가지고 공유하고 있던 거고 여기 어긋나면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이념적인 구조가. 공적인 관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 공적인 관념이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4대왕 광종 때 들어온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로 전국에서 뽑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정부의 그런 그 왕정국가에서 중앙정부의 관료는 힘이 강하죠. 중앙정부의 왕은 통치를 하려면 지방관들을 파견하는데 그 전까지는 신라 시대는 어떻게 파견했느냐? 그냥 지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사람들은 중앙에서 파견을 하죠. 그런데 귀족들이 천거하는 겁니다. 그 귀족 중에서 뽑아서 보내거나 진골 귀족 중에서 그 귀족들이 천거를 통해서 파견이 돼요. 그럼 누가 힘을 갖겠습니까? 귀족이 힘을 갖죠. 그렇죠. 이 사람 눈에 들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죠.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강력한 인도를 다스렸던 무굴 제국이나 저 중동의 오스만 제국도 다 중앙 관료가 되려면 귀족들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힘을 갖느냐? 그 귀족들이 갖는 거예요. 아닌 사례는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적의 목을 베고 공을 세웠다. 이런 사람들은 잘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죠. 소수의 그런 전쟁 영웅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대체로 그런 엘리트, 그 엘리트들이 중앙귀족일 수도 있고요. 지방에 내려가서 대지주를 하고 거기에 대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천거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관료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계속되면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관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귀족이나 지역 엘리트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과거제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경전이라는 게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모델로 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외워서 잘 응용하느냐가 시험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막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민족 의식이 강하고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민족 의식은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그걸 확실히 아는 게 국가대항 축구 이런 거 하면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만 보면 무슨 금모으기 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 국가대항전만 해도 그런 거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국론이 착착 하나게 되느냐?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개인별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 정부의 권위에 따르느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위에 이게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렇죠. 불만은 민주주의 있어도 국가는 정당별 여야 간의 싸움이 다 대체로 굉장히 심각해요. 예. 굉장히 강하게 갈등을 빚지만 예. 정해진 것에 대해서 따르느냐라는 거고 이것을 따르지 않고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정은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럼 캄보디아 같은 데는 축구를 하면 그게 응원이 잘 안 될까요? 거기는 거기는 뭐 우리 그러지는 동네랑 않겠죠. 상관없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열렬히 응원하겠죠. 예. 뭐 왜냐면 그럼 다른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럼 뭐 같은 민족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학교별 대항전이다. A 대학교와 B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면 예. A 대학교 학생들은 A 축구팀을 응원할 거고 B 학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 프로야구만 봐도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인데 저렇게 죽일 듯이 싸운다고 응원단이. 그렇지. 네, 네. 그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거고. 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그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 불만은 있어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가 발전 단계로 접어드는 거지. 네. 그것이 없이는 그 단계로 진입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까진 된 거고 불만은 있더라도. 네. 그죠. 캄보디아는 아직 그 단계도 못 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결정하면 불만이 있어도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뭐 잡혀갈 수는 없잖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야, 백 써서 어떻게 저항해봐. 총칼로 저항해보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단계다 여전히. 그런 거죠. 야, 그러면 쉽지 않겠는데요. 그런 거. 그럼 국가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없다면 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저는 폴포트의 그 무자비한 학살만 없었어도 예. 사실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보루잖아요.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친민주주의적인 관념과 정서를 담론을 유포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여론을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폴포트가 그렇게 그들을 다 없애지 않았다면 예. 캄보디아는 지금쯤 더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행태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베트남이 요새 막 꿈틀거리는 것처럼 베트남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많은 부정부패와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뭔가 가능성을 보이는 건 중앙집권적인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존재를 하면서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국가의 공이라는 관념이 좀 만들어진 나라라고 봐요. 과거제도 있었고요. 베트남은 그래서 중국의 제도 같은 걸 많이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요즘 분쟁 국가들 보면 영국이 막 선을 마음대로 그었다면서요. 원래는 이렇게 그 부족 단위로 혹은 민족 단위로 잘 살았는데 혹은 종교적인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난 먹자 해서 이상하게 선을 그어서 한 국가 내에 다른 뭐 큰 종교적인 분쟁이 있다거나 뭐 큰 민족적인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도 그렇게 따지면 너무 무리하게 한 국가로 묶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크메르인들이 90%라는 건 왜?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언어가 다른 소수 종족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크메르인들 단위로 최소한 언어와 종족이 같은 하나의 종족 단위로 국가를 만드는 게 유럽에서 만들어진 민족 국가 모델이잖아요. 국민 국가 모델이잖아요. 그거를 유럽이 만들기 전부터 한반도에는 만들어 왔다라는 게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쓴 이 선 긋는 국가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국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체성의 선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국가 내부의 정체성의 선들이 막 그어져서 그들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발전하지 않더라.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여기에 비교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이요. 예. 예. 그 나라, 그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 아시아 국가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뭐냐? 다른 데는 어떤 종족별로 혹은 뭐 여러 다른 종교로 선이 그어져 있더라. 그 내부의 선들이 너무 내부에 그 선이 그어져 있고 그것이 발전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실제 사례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고 한국은 그럼 야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언어도 다 통일되고 네.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보는데 예외적인 거라는 거, 신기한 거, 오히려 신기한 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국 예외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만든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는 언어를 뭘 기준으로 정할까 골머리를 썩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파키스탄인데 펀자브인들이 한 40% 돼요. 예. 다수지만 제일 많은데 절반도 안 되는 어떤 정도의 수잖아요. 만약에 이들의 언어를 갖다가 그 국가 공용어로 만들면 저 신드니, 발루치스탄이니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식민지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니들의 식민지야? 펀자브인들의 식민지야? 왜 우리 언어도 있는데 쟤네 언어를 쓰라 그래? 예,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영어로 써야지. 영어를 그냥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도 하나 두고 예. 우르두어라는 거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언어를 가지고 와요. 예, 우르두어는 뭐냐면 인도의 힌디어. 예. 인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힌디어는 그 어휘가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예. 어휘가 당연히 거기 보면 옛날부터 있던 베다나 이런 경전에서 어휘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무굴 제국은 이슬람에 기반한 나라거든요. 거기를 점령하고 보니까 힌디어를 갖다가 시민들이 쓰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무슬림들이 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법 체계와 언어 체계는 그대로 두고 언어를 아랍어와 꾸란에서 가지고 오자. 어휘를 그렇게 바꾼 언어입니다. 우르두어는. 정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파키스탄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예, 엄한 걸 그냥 가져오자. 우르두어로 쓰자. 이거 공평하잖아. 그때 너도 안 쓰고 너도 안 쓰던 거니까 이걸로 쓰자. 세상에.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네, 모국어를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진짜 근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네. 모든 나라들이 그 언어를 뭘로 정할까로 골머리를 썩었는데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제일 많은 인구는 자바인들이나 이 자바어를 표준어로 쓰지 않고 적은 인구가 쓰던 말레이어를 갖다가 변형해서 인도네시아어라는 걸 제정을 하고 그걸 공용어로 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었어요. 한국은 그러면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표준어를 뭘로 정했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보니까 그럼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지? 그러니까 일제가 여기를 지배를 할 때 예. 말은 일본 말을 쓰도록 그들이 강요를 하고 예. 유도를 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어로 표기되는 것들이 여전히 그들은 한글을 쓰고 있으니 예. 이 한글의 표준을 정하자. 얘를 뭘 표준이라고 할지 일본에서도 이미 정했어요. 그 표준이 뭐냐? 경성말이다. 서울말이다 그냥. 예, 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학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일제강점기. 생기죠. 여기서 만들어진 개념이 그겁니다.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다. 그냥 예. 그걸 가지고 부산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예, 안 넣는 거죠. 우리는 근데. 왜냐면 우리랑 말이 다른데. 사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제주도 다르고. 전 사실 제 친구가 경주 친구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조문가로 이전에 갔었어요. 예. 조문 끝나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 저희가 오기 전까지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 계신 직원분들끼리 얘기하는 걸 처음에 왠지 못 알아들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되게 행경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친구도 경주 사투리를 썼지만 이게 서울 자주 대화하면 되게 알아들을만 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많이 억양도 다르고 되게 달라서 되게 사실은 놀랬었어요. 이게 다르구나. 내가 서울에서 체감하는 거랑도 또 다르구나.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서울말이 표준어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히려 왜일까요? 왜 서울말이 표준어라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안 그걸 했을까요? 그냥 받아들었냐? 왜? 음. 왜? 왜? 서울이 수도라서? 정부 문서에 써서? 근데 아까 서울로 다른 나라들도 그냥 정부 문서는 다른 걸로 쓰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불만이지만 뭐 어떻게 뺏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조선 때부터 조선 왕조부터 그냥 경복궁이 있었다 여기에. 그렇죠. 왕이 쓰는 말인 거예요. 그 왕실에서 쓰는 말인 거죠. 서울말이라는 건. 그러네. 그렇죠. 그럼 지역에서 올라온 사대부들이 중앙 관료로 진출을 해도 예. 그 말이 표준인 거지. 자기들이 지역에서 쓰던 말을 표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게 500년 지속되면 그게 그냥 표준이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사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사투리라는 우리말에는 뭘가 전제돼 있냐면 조선시대 표준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왕이 쓰는 말이 표준인 거예요. 서울말이 표준인 거예요. 난문을 사투리라고 불렀어요. 예, 그게 합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합의예요. 그게 공인 겁니다. 언어의 공 개념은 그게 표준어였던 거예요. 와, 동남아시아는 이제 그런 게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운 좋게 해픈 투비 언어도 같고 저 고려 시대 때부터 이미 통일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열의 역사는 미리 정리가 됐다. 오래전에.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근대화 시대에 막 이렇게 뭔가 국가 주도의 뭔가 근대화를 할 때는 하나의 단일 국가라는 강력한 인식, 하나의 민족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터부시, 이게 너무 민족이란 개념이 강해서 일본 사람 나빠, 중국 사람 나빠, 동남아 너희 들어오지 마 한국에 그런 것도 되게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역사가 짧은 나라는 오히려 다양한 무슨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좀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게 앞으로 더 나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가의 단계로 아직 진입을 충분히 못해서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는 그건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지금 상태가 과연 좋으냐 우리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데요. 아까 방금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미국은 한때는 멜팅 팟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용광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 하나로 녹여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배어 있는 표현입니다. 네. 멜팅 팟은. 그런데 지금 사실 다시 백인 기독교 정체성이 막 네. 솟아오르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원래 백인 기독교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나라죠. 처음에. 처음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을 때는 그냥 포용 같은 걸 갖다 약간 우리가 넉넉하니까 이렇게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갖다 그냥 좀 받아들여. 그래도 우리가 큰 손해 안 봐. 우리가 여전히 주류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류 자리를 빼앗길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굉장히 공격적이 됐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도 주류 정체성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공적인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한번 흔들린 다음에 새 것이 생각보다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족 단위의 국민국가가 민족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막 그 이제 EU에 가입하고 서로 섞이는 왕래가 많아지면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여서 조금 들어왔을 때는 그래 우리는 관대해 이러다가 소수가 다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거부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 위기 의식이 반대로 굉장히 퇴행적인 종족주의, 인종주의 뭐 이런 것들로 요새 누가 그걸 미국에서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그죠. 그런 부족 단위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걸로 다시 미국이 퇴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완전 멜팅팟이라는 건 완전 그냥 구호였던 거네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어. 백인들의 우월적 지위 혹은 주유 정체성에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고 나오는 얘기고 그게 도전을 받으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겠네. 한국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더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더 미래로 나아갔던 유럽이 퇴행하는 걸 현재 보면서 예. 약간은 다른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게 맞는 개방되어야 건가? 돼라는 담론이 있었다라면 예.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강할 겁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민족을 형성한 예.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네. 순혈주의도 굉장히 강하고 아하.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 한국에서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평등이잖아요. 권한의 법 앞에서 평등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권한의 평등이잖아요. 네. 참정권을 동일하게 부여받고 같은 정도의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또 권리를 부여받고 그러려면 우리가 권리를 나눈다라는 건 이 나라가 가진 어떤 재산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나눠 갖는 건데 일종의 예. 예. 자원을 나누어 갖는 건데 어느 나라나 거기에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폭력적인 어떤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주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들이 다 내부의 폭력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뭐가 우리의 주류 정체성이냐를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종족이 다르고 막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폭력들을 겪고 그것들이 그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발목을 잡습니다. 폭력을 겪는다는 건 그것을 강한 힘으로 억눌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 군이 물러나면 다시 나라가 쪼개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군부 정권이나 혹은 군부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이런 행태가 되게 많은 나라에서 보이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것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군부의 영향력을 가장 빨리 떨쳐버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군부 독재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5, 60년대에 네. 아시아 혹은 뭐 아프리카 이런 소위 제3세계라고 하는 데서 아주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는데 민주화도 빨리 됐을 뿐더러 한국은 뭐냐? 군부가 물러난 다음에 영향력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예. 저는 약간 그게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는 여전히 군부가 물러나서도 계속 경제적인 이권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어요. 군부 인사들이 요직에 계속 앉고 그들이 또 기업을 만들어서 또 어떤 돈도 많이 벌고 이걸 건드릴 수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함부로 건드렸다가 다시 이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와 버리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지. 네. 한국은 그게 빨리 해결이 된 것도 저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요인은 미군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한국은 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그것이 군이든 관료든 간에 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공이 민주주의라는 말로 치환되는 순간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는 건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건드릴 수 없는 헌법적인 명령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결국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 힘에 그게 공이라는 것이 주는 힘에 저는 여러 군데 그냥 따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그전에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였는데 한국도 아시겠지만
빠르게 그것들이 개선이 됐고 그나마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그게 우리는 내부의 선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했다 그런 게 결국은 국가의 뭔가 어떤 결정에 결국은 따라주는 예,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달 말씀드린 것 중에 토지 개혁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농촌에서 지주 소작 관계를 갖다가 철폐하는 건데 예. 네. 지주 소작 관계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신분제를 없애도 지주와 소작농이라는 사실상 신분제 같은 게 농촌에 존재를 하는 거고 제3세계는 농민이 다수인 지형을 다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분제를 아무리 없애봤자 지역에서 지역 엘리트들 지주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이 산업화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에 제가 나왔을 땐. 그것이 한국에서는 토지 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벌어졌었냐면 한국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토지 지주들이 몰락을 했었죠. 그걸 지주들이 몰락을 하면서 그런 농촌에서의 신분제라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민족만 같은 게 아니라 재산도 비슷해진 거예요. 전쟁으로 망하면서 다 같이 가난해졌는데 원래 돈이 많던 지주들까지 망하면서 비슷비슷해졌고 제가 그래서 그때 한국인들이 한 1960년도 정도에 가지게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비록 우리가 쟤네보다 좀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 우리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열심히 시켜서 얘가 좋은 대학 가면 저거 따라잡고 역전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가 전 국민적으로 다 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늘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가지는 높은 정치적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가문이 대대로 해먹기 때문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산업화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환경이자 구조가 되는 거고 한국은 그런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는 좋은 전통이 있었던 것 더불어서 그게 있었던 거죠. 토지 개혁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한번 갈아엎는 빈부격차를 셔플링하는 과정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넘긴 했는데 질문이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오히려 예전에는 더 중앙집권적이었다가 지금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국가의 발전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이제 중앙집권이 네. 말씀드렸지만 독재를 강하게 한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고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독재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앙의 그런 건 아니고 행정의 권한이 더 세지면 어떨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는 지방 분권을 했어도 사실은 예산 권한이나 뭐나 다 중앙 정부가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자원을 배분하는 건 여전히 다 중앙이 주고 있고 거기 지방이 굉장히 큰 어떤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떼어받은 상태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해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강하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이 너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얼마나 강하냐면 다행히 우리는 서구적인 제도가 들어와서 민주화됐지만 이게 조금 방향을 바꿨더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가 우리의 같은 민족인 저 북쪽 동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앙집권이라는 전통이 강하고 그것도 거기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냥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누는 것들이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럼 위험한 생각을.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이 캄보디아 얘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공공이란 무엇인가. 그렇네요. 요 선 긋는 국가를 보면 이 사실은 좀 두꺼워가지고 손이 잘 안 가는 책이긴 한데 이 책에 보면 오늘 얘기한 이런 주제들이 아주 심도 있게 써 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캄보디아는 왜 그랬는지 또 우리는 좀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네요. 자, MBC PD이자 선긋는 국가를 쓰신 박정욱 작가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